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슬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주제입니다. 최근 보복운전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경찰이 지난 10일부터 보복운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보복운전, 어디까지가 보복운전이고 또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두 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운전 중에 기본적으로 운전 예절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요즘 그 보복운전 그리고 난폭운전자 만나게 되면 사실 겁부터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전, 경제운전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먼저 보복운전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보복운전인가요? 네, 제 보복운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그 여름 아이디어 상품으로 보복운전 방지용 문신 토시라는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예, 그렇죠. 예, 문신 토시를 해서 창밖에 해놓으면은 그 용문신을 보고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그 아이디어 상품이 나올 만큼 우리 사회에 지금 보복운전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 보복운전이라 한다 하더라도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교통범죄로 해서 그냥 뭐 벌금 정도로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엄정 처리 지침을 밝히면서 도로 위에서의 시비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지금 정의를 하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고의로 급정거한다든가 아니면은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여서 위험한 상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지그재그 움직이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보복운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상대방 차량을 향해서 비비탄 총을 쏘는 그런 경우에도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복운전이다라고 했고, 최근 또 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내려서 그 막걸리 병을 돌에 집어 던졌는데 그런 것이 또 상대방한테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였다라고 해서 보복운전으로 보이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니까 아찔아찔하고 그냥 보는 사람만 해도 이렇게 조마조마한데 운전한 당사자는 어땠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에 서울 시내 보복운전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있죠. 이 보복운전 발생 현황과 유형 좀 짚어주시죠. 네, 아마 보복운전하면은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목격한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소설자 아나운서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네, 있죠.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많이 있죠. 네, 당했죠. 그러니까 피해자. 네.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목격하는 경우도 상당히 무서운데 당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 분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에서 100건의 보복운전을 적발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 원인을 보니까요, 진로 변경 시비가 제일 많았습니다. 진로 변경. 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와, 뭐 이런 식이거든요. 두 번째가 급작스러운 끼어들기, 세 번째가 병목 구간에서 서로 양보를 안 해서 시비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경적 사용 등등인데 대체적으로 53%가 진로 변경이에요.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이렇게 발생 원인으로 나타났고요. 유형을 보실까요? 유형을 보시면은 아마 이런 경우도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거는 가해자가 이런 식으로 보복운전을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고의 급제동이 45%. 가다가 앞에서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아찔하겠죠? 위험하겠네요. 45%. 그 다음에 지그재그 진로방해.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방해하는. 이것도 불안하죠? 그렇죠. 24%. 밀어붙이기. 이거는 이제 뭐 갓길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결국 뒤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런 다음에 피해 차량이 서면은 가버리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 폭행 등인데, 이것도 대체적으로 보니까 유형은 고의 급제동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통계 자료 계속 보다 보니까 왜 이런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할까 생각도 드는데, 유형별로 그 직업들이 또 따로 있고 또 나이대도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고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요. 이거는 뭐 그 직업이 따라서 그 직업이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죠. 가해자 직업을 봤더니요, 회사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뭐 서울 시내 웬만하면 다 회사원입니다. 그렇죠. 회사원이 51%. 택시나 버스 기사,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택시나 버스 기회가
이거 보복 운전의 가해자다. 이건 좀 곤란하죠. 승객들을 태우고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도로 위에 교통의 주체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직업으로 보고 사시는 분들이 보복 운전을 한다. 이거는 말려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33%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전문직이 6% 나오고 가해자 직업은 이렇고요. 가해자 나이는 역시 이것도 운전을 제일 많이 하는 나이가 되겠죠. 10대, 20대보다도 30대가 35.9%, 40대가 28.2%, 그다음에 네. 50대가 15.5 이렇게 해서 40대가 64% 대부분을 차지했죠. 예. 이것도 30대, 40대가 문제야가 아니라 도로 위에는 30대, 40대가 운전자가 제일 많고 네. 또 예. 이때 직장인들이 제일 많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아요. 지금 40대 이하가 대부분인데 네. 젊은 혈기에 또 이렇게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이런 경우도 좀 참고 하는 그 역량이 있을 텐데 예. 30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참기는 좀 그렇고 또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적발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30대가 35.9% 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보복운전 아까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일부러 급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이제 급제동 같은 것은 좀 일상적으로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기도 한데 급제동으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 급제동이 뭐 처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보복하거나 어떤 그 상대방한테 어떤 그 위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제동하는 케이스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 그 법원에서 있었던 케이스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여기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하행선 경부고속도로에서 이것도 30대 회사원입니다. 외제차 준중형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 버스가 그 차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버스가 뒤에 들어왔더니만 이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옆으로 또 이거죠. 비키니까 또 나와서 급브레이크를 했었는데요. 그 사건에서 사람이 다치진 않았지만 급브레이크를 걸어서 사람들에게 위해를 입힐 뻔했다는 것으로 해서 기소가 돼서 지금 폭력에 이르는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네. 그 사건에서 법원이 그 유죄를 했는 이유를 어떻게 밝혔냐 하면은 직접 충돌은 없었지만 급제동 과정에서 노약자나 아니면 잠자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부상 위험이 생겼다는 점, 그리고 또 버스 기사가 당황해서 갑자기 핸들을 꺾었다고 하면은 2차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 그것을 들어서 설령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복 목적 급제동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면 좋겠고, 예. 저도 지금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만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양형 규정에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것을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는 점도 네. 시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급제동에 관련해서는 충돌하지 않아도 이렇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욕설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창문 열고서 네. 화가 나니까 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런 것 그런 식으로 같습니다. 하는 건 사실 욕설했는 것 자체만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실 다른 차나 아무것도 없고 돌반 있는 상태에 욕설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모욕죄로 처벌되기조차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여러 사람이 차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차들이 있는 상태에서 크게 욕설을 했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는 형법상 모욕죄가 되겠지만 단순 욕설을 떠나서 욕설하기 전에는 보통 이제 급제동을 하고 지그재그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급제동을 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당신 왜 이랬어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 해악의 고지까지 있었다라고 볼 경우에는 그것이 이른바 흉기 휴대를 해서 그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또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폭력에 있는 처벌법상의 협박죄로 지금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사람 인자 3번이면은 그 참을 인자 3번이면은 살인도 참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막 욕을 했다가 단순한 벌금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폭처법상으로 해서 재판에 가가지고 징역 내지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제 지인이 생각이 납니다. 예, 어땠나요? 그 이렇게 지인은? 가운데 저를 두고선 택시 아저씨랑 계속 욕설을 주고받더라고요. 회사원과 택시기사 이렇게. 그렇죠. 아까 요령이 제일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네네. 그거죠. 네. 그분도 아마 이거를 방송을 보고 좀 깨달음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보복운전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거는 설명이 대부분 공감에 아마 가실 것 같아요. 이제 상당수 전문가들 얘기가 보복 운전이 왜 급증하느냐.
분노 조절 장애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상당히 심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아마 공감이 가실 겁니다. 뭐 분노 조절 장애는 또 요즘에 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외에도 다른 사건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이렇게 많이 겪고 있는지 이제는 좀 따져볼 사회 병리학적으로 따져볼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사회 병리 현상 가운데 하나인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설명이 많습니다. 보복 운전도 일종의 범죄인데요. 이 사회나 대인 관계에서 좌절감을 느껴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살기도 힘들고요. 네. 또 사회가 뭔가 좀 공정하지는 못해. 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운전도 못하면서 왜 저래? 뭐 참을 수 없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마 그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했나요? 개인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불공정에 대한 인식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뭔가 좀 정당하지 나만 억울하다. 남들은 다 이 뭐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맨날 공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또 오늘 내 앞에서 또 이렇게 차를 가지고 끼어들게 해서 못 참아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치열해진 경쟁 구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서울 고속터미널 인근에서 발생했던 보복 운전은 승객을 서로 태우려고 하다가 운전 택시기사끼리 싸우는.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그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의 병리적인 현상,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유,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이렇게 보복 운전이 심각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보복 운전의 원인들 또 꼽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 상습 정책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 인프라가 참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족한 반면에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짜증이 나는 그런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심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보면은 특히 차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차에 자기를 투영하는 그런 사람 인식들이 많은데 네. 그와 같은 자기 차에 대해서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런 인식이 강할수록 예컨대 상대방으로부터 뭐 깜빡이 하지 않고 쑥 들어왔다고 하면 그에 들어가는 어떤 모멸감 같은 것들을 강하게 느낌으로써 해서 바로 그거에 대해서 즉응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그런 하고요.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제차라든가 큰 차를 모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케이스가 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과시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큰 차에 따르는 우월감, 나 큰 차를 하는데 왜 작은 차들이 경차들이 끼어들어? 네. 너 한번 당해봐 하는 그런 어떤 천박한 우월의식 같은 것들도 네. 하나의 그 문제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온다라고 지금 한다고 하듯이 이와 같은 원인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어떤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원래 그 차를 타면은 또 다른 인격이 또 나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지인이 생각이 나는 그런 네. 내용이었어요. 그분하고는 이제 만나진 않으시죠? 네, 만나진 않는데요. 예, 다행입니다. 그분도 이렇게 좀 우월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의 운전에 대한 어떤 자신감에서 비롯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나는 운전의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네. 특히 이제 보니까 앞에 뭐 초보 운전 비슷하게 해가지고 차를 잘 못 몰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끼어들었다. 도저히 못 참아. 실질적으로 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어제 그 보도에 보면은 15년 이상 베테랑 운전자가 오히려 사고 확률이 높다라고 나왔는 통계가 있는데 네. 그 또한 이와 같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보복 운전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좀 내리고 있나요? 네, 외국에서 보니까요. 저도 이걸 내용을 보니까 훨씬 더 우리보다도 처벌이 아주 엄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복 운전으로 인한 중대형 교통사고가 매년 1,200건 정도에 지금 달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보복 운전 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1,500여 명에 이르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미국은 각 주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미시간주를 보면은 보복 운전할 경우에 이거를 무책임한 운전이다 이렇게 이제 범주를 설정을 해가지고 예. 각 큰 이 중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네. 5,000달러. 또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10,000달러의 벌금입니다. 네. 1억 원이 넘습니다. 사망할 경우에는. 또 1998년 애리조나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플로리다, 조지아주 같은 14개 주 정부에서는 이 보복 운전을
공격적인 운전이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해서 네.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주는 보니까요 보복 운전을 범죄 행위가 아예 규정을 해서 상대 운전자를 쫓아가서 협박하는 행위까지도 최대 5년 실형, 최대 5년입니다. 네. 실형을 선고하고 있고요. 독일과 영국은 운전 중에 공격적인 모욕이라든지 죄서처럼 고함을 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 징역형에 처하는 등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해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어떤 보복 심리 없이 그냥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인데 보복운전은 안가품이라는 게 또 기저에 깔려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난폭운전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꼭 있는 건 아니죠. 네. 스스로의 어떤 행위 자체가 난폭운전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도표에도 나오듯이 도로교통법 48조의 안전의무 위반을 의미하는데요. 도로교통법 48조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굉장한 과속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급제동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그 지그재그 운전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156조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료 처벌했었죠. 네. 그렇지만 최근에 지금 그 엄벌 방침으로 경찰이 그 방향을 선회함으로써 이 또한 보복운전의 한 가지 예로 지금 처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복운전에 해당한다라고 볼 경우에는 폭력행위는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1항에 따른 그 처벌을 하는데요. 네. 2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그 폭처법에 보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돼 있는데 네. 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자동차를 포함시켜서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휴대하고라는 것을 주머니에 넣은 것뿐만 아니고 운전하는 것까지도 휴대하여라고 지금 법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와 같은 폭행이나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냈다라고 해서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폭처법 3조에 따라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해했는 경우로까지 해서 가중처벌되는데요.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에서 재물 손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사람이 다친 인적 피해까지 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예. 정말 이것이 실제로 그 요즘 굉장히 엄벌주의로 나간다는 점에서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난 금요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과 함께 44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안에 보복운전 처벌 근거가 마련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의무 위반을 한다고 하면은 뭐 안전의무 위반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것을 이제 최근에 이번에 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서 예전보다도 유형을 구체화해서 난폭운전을 실시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을 했고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해서 처벌할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상대방에게 위협되거나 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이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고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내지는 일반 그 교통방해 치사 이런 걸로 처벌되는데요. 네. 실제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창원지방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앞에 차를 가는데 가로막아서 뒤에 오던 사람이 연쇄 추돌해서 사람이 다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폭력행위는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또 일반 교통방해 치사상으로 해서 실형 선고를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아, 이런 좀 주의도 많이 필요하겠는데 운전자들 모두가 이 보복운전에 대해서 지금 뭐 사각지대라는 게 없어요. 누구나 다 노출되어 있는 건데 네. 많은 운전자들이 조금 알아두면은 보복운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예방책으로 요즘 보복운전이 너무 심각한 것도 있지만 예전부터 이제 차선 변경을 하면 차선 변경하자마자 뒷차에 이제 비상등을 2번 깜빡 하면은 약간의 그런 그 예의상 네. 에티켓이 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한다든가 경적을 잘 울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최고의 방법이에요. 예,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친절한 정보입니다. 이거는 보복운전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처벌이 강하군요. 이제는 뭐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자 보복운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번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1단계입니다. 보복운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혼자만 말하면 모르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가볍게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화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는 손을 흔들어서 그렇죠. 좀 미안합니다. 또는 전조등을 켜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상대방도 분노 조절이 됩니다. 네. 그죠? 이런 경우가 첫 번째고. 표정에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그래도 불구하고 보복 운전이 이루어진다. 예. 목 내려서도 안 돼요. 손 들어도 안 돼.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속도를 줄이고 하위 차선, 맨 끝 차선으로 차를 네. 옮기면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으니까 유지를 하면서 비상등을 켜서 주위에 이 상황을 다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네. 아, 저 사람이 왜 비상등을 켰지? 이렇게 될 경우는 가거든요. 아.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맞대응 하지 말고 차분히 112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맞대응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112에 신고를 하고 또 경찰에 이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같은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이미 보복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이 블랙박스나 이런 걸 미리 준비해가지고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 3단계를 잘 숙지해 놓으시면 혹시 보복 운전을 당하시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복 운전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처벌 강화하는 것이 1차적인 대응이겠죠. 그런 취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엄한 처벌 규정을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다만 엄벌주의로 한다고 하면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다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어떤 자동차에 대한 인식 전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외제차 몬다고 해서 그게 우월감 정말 요즘은 굉장히 많은 게 그 외제차고 실제로 경차 몰고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동차 10부제 피하기 위해서 다른 큰 차 있는데 경차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차로 인한 걸 가지고 우월의식 같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저는 손으로 소통하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손으로 소통하기. 저 같은 경우는 보복 운전은 아니지만은 가다가 보면 중간에 누가 끼어들잖아요. 예. 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가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좀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또. 상황이 될 그럴 수 때, 있죠. 그럴 때 딱 서는데 앞에 차에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미안하다 그러면 화가 안 나요. 그렇죠. 맞아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네. 뭐 가서 깜빡이를 켠다든지 그러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구나.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보복 운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저 시인이 앞에서 내가 미안하다 하고 손으로 흔들면은 차에서 안 내리거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게 제일 그래도 안 되면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손으로 성도 소통하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운전하다 보면 끼어들 때도 창문 내리고서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양보를 대부분 다 해주시는데 양보하고요. 그렇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네. 하다 보니까 운전이라는 게 또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복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슬지 씨는 보복 운전하는 그 지인과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잘하셨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보복 운전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다라는 그런 소식들 이제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반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